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이다. 한국에서 이 나이의 여자들은 대부분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치 한개까지 쥐어짠 걸레가 된 기분이다. 쓰디 쓴 냉수에 흠뻑 젖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이기를 기다리는 그런 걸레 말이다. 내 이야기는 3년 전 영감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시골에서 치른 장례식에서 아들 김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다. 녀석은 내 손을 꽉 잡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서울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 이혜진도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면 저희가 마음이 안 놓여요. 집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죽은 영감을 빼닮은 아들 얼굴을 보고 살가운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얼음장 같던 내 마음이 따스한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랑 영감은 평생을 아끼고 아껴 외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다. 우리의 모든 희망과 사랑을 전부 그 애한테 쏟아부었다. 아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고 번듯하게 장가가서 애 낳고 살게 하려고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고 시골 종갓집까지 팔아 서울 마포구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줬다. 등기 치던 날 영감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순자야, 이제 우리 늙으면 지훈이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등기는 게 앞으로만 해두자고. 그게 우리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든든함 아니겠나? 그때는 나도 영감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부모는 자식의 먼 미래까지 내다봐야 하는 법. 어차피 그 집은 언젠가 아들 것이 될 텐데 누구 이름으로 올린들 무슨 상관이랴 싶었다. 우리 부부의 평생 피땀이 서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행복한 노년의 시작일 거라고 나는 믿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주말에는 다 같이 한강공원에 산책 가고 손주가 태어나면 내가 돌봐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상상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차없이 내 뒤통수를 후려쳤다. 서울로 이사온 첫 해에는 정말 마음 편한 나날을 보냈다. 혜진이는 나에게 제법 깍듯했고 새 옷을 사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 외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훈이는 일이 바빴지만 집에 오면 항상 덤마하고 먼저 불러주었다. 나는 매일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고 김치찌개부터 갈비찜까지 고향의 손맛을 전부 동원해 온갖 반찬을 만들어냈다. 내 연금 통장을 혜진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얘야, 엄마 돈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하면 갖다 쓰렴. 엄마한테 어려워 말고. 혜진이는 한 번 사양하는 척하더니 이내 웃으며 받았다. 어머니,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바뀐 건 손자 민준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다. 혜진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 나는 잠도 못 자고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신것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딸기를 사왔고 생선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반나절 내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푹 고았다. 민준이가 태어난 후 혜진이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리고 나 또한 자연스럽게 점원이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묵음 많은 가사 도우미가 되었다. 혜진이의 전업주부 생활이란 강남구 피부관리실에서 케어를 받고 청담동 카페에서 친구들과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백화점 명품관을 순회하는 것이었다. 반면 나의 생활은 새벽 5시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모차를 밀고 마트에 가서 할인 코너의 아줌마들과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쟁탈하고 집에 돌아와 울어대는 손자를 업은 채 허둥지둥 점심을 차리고 오후에 손자가 잠든 틈을 타 무릎 꿇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저녁에 세 식구가 식사를 마치면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리를 묵묵히 해치우는 것이었다. 내 손은 늘 찬물에 담가 둔 탓에 마디가 굵어졌고 굳은 날이면 뼛속까지 쑤셨다. 내 허리는 점점 무거워지는 손자를 안고 다니다 보니 펼 때마다 시큰한 신음이 절로 나왔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혜진이가 새로 산 신상 가방, 지훈이가 바꾼 값비싼 낚싯대, 민준이가 등록한 고액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출의 출처는 지훈이의 월급 외에 내가 대신 보관해달라고 맡긴 연금이었다. 어머니,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어머님 그 돈으로 학비 먼저 내야겠어요. 우리 손주 미래를 위해서인데 당연히 괜찮으시죠? 혜진이는 민준이에게 수입과일 퓨레를 떠먹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접대가 많은데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꿔야겠어. 그래야 고객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엄마가 좀 보태주시면 지훈이는 식탁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우리 집 소파가 너무 낡아서 집안 인테리어랑 안 어울려요. 친구들이 와서 보고 웃는다니까요. 이탈리아 수입 가구로 봐둔 게 있는데 좀 보태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손자의 미래를 위해, 아들의 체면을 위해, 이 집의 품격을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 연금 통장은 그들이 비밀번호를 쥔 공용 현금 인출기였고 나는 잔액 조회할 자격조차 없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 초췌한 얼굴, 빛을 잃은 눈동자의 늙은 여자를 보면 너무나 낯설었다. 이 사람이 정말 시골에서 존경받으며 집안을 야무지게 꾸려가던 박순자가 맞나? 나는 내가 직접 사준 이 집에 갇혀 이름도 자아도 없이 그저 민준이 할머니와 지훈이 엄마라는 역할만 남은 도구처럼 느껴졌다.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 번은 내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혜진이에게 하루만 애를 봐주고 나는 좀 눕고 싶다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민준이 면역력 약한데 옮으면 어떡해요? 그냥 마스크 쓰시고 뜨거운 물이나 많이 드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차 키를 챙겨 요가를 하러 나갔다. 그날 나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손자에게 분유를 타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눈물이 땀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이에게도 말을 꺼내봤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좀 힘에 부치네.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엄마,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밖에서 돈 버는 내가 더 힘들어요. 혜진이도 애 보느라 고생하는데 엄마가 집에서 좀 더 도와주셔야죠. 밥하고 애 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래, 그들 눈에 내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별것 아닌 일이었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예고도 없이 떨어졌다. 그날 마트에서 삼겹살을 평소보다 거의 반값에 특가 판매를 했다.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나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버스를 새 정거장이나 타고 갔다. 마트는 인산이네였고 한참을 줄 서서 겨우 고기를 살 수 있었다. 묵직한 삼겹살 봉지를 들고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왔을 땐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손자 민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침 곱게 화장을 한 혜진이가 밖에서 돌아오던 참이었다. 집안 꼴을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내 품에서 숨이 넘어가라 오는 민준이를 낚아채더니 나에게 대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애 젖 먹일 시간인 거 몰라요? 얘 우는 것 좀 보세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요? 이까짓 일 하나 똑바로 못 하시냐고요. 놀고 먹으면서 그 한마디가 벌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빗물, 땀, 그리고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이 뒤섞여 차갑고 끈적였다. 나는 입을 떼고 해명하려 했다. 집안 살림에 보태려고 이 비를 맞고 다녀온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 송뭉치가 걸린 듯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그는 집안의 난장판, 우는 아들을 안고 있는 혜진, 그리고 문간에 생쥐꼴로 서 있는 나를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렸다. 나는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내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혜진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 말 한마디면
내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소파에 서류 가방을 휙 던지며 내게 말했다. 엄마, 혜진이도 혼자 해보느라 힘든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일은 엄마가 잘못하셨네요. 어떻게 애를 이렇게 오래 굶겨요? 엄마가 잘못하셨네요. 그 한마디는 혜진이의 놀고 먹는다는 말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내 모든 환상과 기대를 단번에 꿰뚫어 버렸다. 내가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남자,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알고 보니 이 집에서 나는 공짜 보모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꾸지람을 듣는 하녀이기도 했다. 알고 보니 아들 마음속에는 아내의 기분이 엄마의 자존심과 서러움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다시는 붙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내가 빗속을 헤치며 사온 삼겹살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내 작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은 그들 세 식구의 세상, 문 안은 나 혼자만의 얼음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훈이의 덤마가 잘못하셨네요 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수십 년의 모자간의 정이 그 한마디에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영감이 임종 직전 내 손을 잡고 아들 따라가서 잘 살라고 당부하던 모습이 떠올라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영감, 보고 있어? 이게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착한 아들이고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집이야? 새벽녘 안방에서 소곤거리는 말다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맨발로 유령처럼 그들의 방문에 귀를 갖다 댔다. 날카롭고 가시 돋친 혜진의 목소리였다. 당신 엄마는 진짜 갈수록 쓸모가 없어. 뭐 좀 시키면 힘들다 소리나 하고 오늘은 민준이를 굶기기까지 했잖아.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연금인지 뭔지 달라고 할 때마다 죽는 소리 하면서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몰라. 도둑이라도 막는 줄 알겠어. 이 집 어차피 우리 건데 여기 얹혀 살려면 돈 다 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내가 걸리적거릴 뿐만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나는 숨을 죽이고 지훈이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들이 반박해주길,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미약하고 우스꽝스러운 희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지훈이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좀 조용히 해 엄마 듣겠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좀 참아. 언제까지 참아?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집도 더 좁아질 텐데 그때 딱 좋네. 애 공부할 공간 필요하니까 나가서 사시라고 하자고. 나가.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요양원이지. 혜진의 목소리에는 냉혹할 정도로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매달 생활비 좀 보내드리면 효도하는 셈 치는 거지. 그래야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거야. 평생 여기서 눌어붙어 살게 할 순 없잖아. 그 후 지훈은 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귀를 더 바싹대고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걸 느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민준이 초등학교 가면 그때 얘기 꺼내자. 요양원. 그 세 글자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 가장 부드러운 곳에 정확히 박혔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결국 그들 눈에 비친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내 평생의 저축으로 마련한 이 집이 아니라 차갑고 낯선 요양원이었다. 그들은 상의하는 게 아니었다. 나에게 통보하고 내 미래를 선고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서러움, 분노, 상심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전례 없이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아들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어리석은 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정확히 5시에 일어났다. 울지도 않았고 어떤 이상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가 뜨끈한 계란 국수 한 그릇을 끓여 꼼꼼하게 다 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 완벽한 반숙 계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 지훈과 혜진은 일어나 식탁에 차려진 아침을 보고는 조금 놀란 눈치였다. 혜진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온화하게, 심지어 자애롭다고 할 수 있을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늙으면 즐겁게 살아야지. 어제는 내가 속이 좁아서 너희한테 심술 부렸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안도감과 승리감이 드러났다. 이 늙은이가 하룻밤 투정 부리다 결국 현실을 깨닫고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나는 깨끗한 외투로 갈아입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 혜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휘휘 저었다. 다녀오세요. 마침 저도 오늘 친구랑 내일 예약했어요. 나는 익숙한 현관문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으로도 노인정으로도 가지 않았다. 나는 버스를 타고 서쪽으로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다. 길모퉁이의 구멍가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떡집, 그리고 수십 년 된 부동산. 모든 것이 여전히 익숙했다. 부동산에는 박준수라는 젊은 친구가 앉아 있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였고 그 아버지와 우리 영감은 몇십 년 지기 친구였다. 준수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어서 앉으세요. 나는 그에게 웃어 보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준수야, 아주머니가 오늘 너한테 큰 부탁 하나 하러 왔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요. 나는 들고 온 천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밀었다. 이 집 좀 팔아다오, 내가 말했다. 마포구에 있는 김지훈 명의의 그 아파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준수는 서류철을 열어 등기부등본 사본에 적힌 주소와 이름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주머니, 이거 지훈이 형 신혼집 아니에요? 이걸 파신다고요? 지훈이 형은 알아요. 나는 그의 놀란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되겠지. 준수야, 넌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이 집을 팔아주기만 하면 돼. 이건 내 집이고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준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주머니, 등기상 명의가 지훈이 형으로 되어 있어서 형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가 없는데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철 속지에서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공증까지 마친 부동산 처리에 관한 전권 위임장이었다. 거기에는 부동산 소유자 김지훈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 설정 등 모든 처리 권한을 박순자 여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위임장 끝에는 김지훈의 휘갈겨 쓴 서명과 선명한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준수는 그 위임장을 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의혹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알겠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똑똑한 아이라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한 듯 했다. 이 위임장은 나의 마지막 카드이자 몇 년 전에 내가 미리 심어둔 한 수였다. 그때 지훈이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오만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내가 이 서류를 들고 가서 이건 가구별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에 필요한 서류인데 서명만 하면 매년 세금을 꽤 아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들은 당시 친구들과 게임에 빠져 있느라 쳐다보지도 않고 서명을 해주고는 빨리 가서 처리하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가 서명한 서류를 들고 다음 날 바로 공증사무소로 향했다. 그때는 그저 평생의 피땀을 한 사람 이름에 거는 것이 어딘가 불안하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사람 마음은 변하는 법이니 나를 위한 퇴로 하나쯤은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 친아들을 의심하는 내 음흉한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다. 그런데 영원히 쓸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한수가 이제 내 유일한 구명줄이 될 줄이야. 준수는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일,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산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내 동생 박영자가 부산에 시집가 있었는데 우리 자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다. 동생을 만난 나는 집안의 속상한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재테크를 좀 하려는데 서울은행은 이자가 너무 낮아서 부산에 있는 어느 저축은행 금리가 괜찮다고 들었다며 동생 명의로 새 계좌 하나만 만들자고 했다. 동생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별말 없이 나를 은행에 데려다 주었다. 절차를 마치고 나는 동생 이름으로 된 새 은행 카드를 손에 쥐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2주 동안 나는 소리 없는 작전을 시작했다. 나는 먼저 혜진이를 찾아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혜진아, 내 오랜 친구 아들이 사업하다가 돈이 막혀서 급전이 필요하단다.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날 판이래. 나한테 손을 벌리는데 차마 거절을 못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내 통장 좀 다오. 돈 좀 찾아서 도와줘야겠다. 혜진이는 내가 자기가 보관하는 돈에 손을 댄다는 말에 얼굴에 즉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내가 쓸 돈이 아니라 남에게 빌려준다는 말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가식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돈 빌려주는 건 조심해야 해요.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몇십 년 된 친구인데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걱정 마라. 차용증도 썼고 금방 갚는다고 했어? 내 고집의 혜진이는 마지못해 통장을 내주었다. 나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안에 있던 돈 대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 부산의 새 계좌로 이체했다. 며칠 후 나는 또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요즘 아주 좋은 교육 펀드가 있다더라. 지금 넣어두면 복리로 불어서 민준이가 대학 갈 때쯤엔 목돈이 된대. 내 남은 연금이라도 전부 거기에 넣어서 할미가 손주한테 주는 선물로 하고 싶구나. 지훈과 혜진은 손주를 위해 돈을 쓴다는 말에 눈을 빛냈다. 그들은 반대하기는커녕 내가 선견지명이 있다, 손주를 진심으로 아낀다며 칭찬하기 바빴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내 개인 계좌에 남은 모든 돈을 그쪽으로 옮겼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내 앞에서 연극을 하는 그들, 이 늙은이를 소나귀에 쥐고 흔든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보며 분노 대신 서글픈 냉소만 흘러나왔다. 너희는 집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야 너희의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지. 그래, 좋다. 하지만 그 전에 내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되찾아 올 것이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팔렸다. 준수는 구매자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인데 가격도 시원하게 제시했고 일시불로 전액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건 하늘이 나를 돕는 게 틀림없었다. 계약하는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감이 죽기 전에 사준 짙은 보라색 외투를 꺼내 입었다. 옷감이 좋아 아껴두었던 옷이었다. 머리를 곱게 빗고 거울을 보며 혜진이가 세면대에 둔 립스틱으로 입술에 살짝 색을 입혔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눈빛에는 오랜만에 빛이 감돌았다. 집을 나서기 전 혜진이는 아직 마스크팩을 붙인 채 웅얼거리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 또 어디 가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노인대학. 오늘 꽃꽂이 수업이 있거든. 그녀는 금 하고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누웠다. 아마 조금 뒤에 네일아트를 받으러 갈지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갈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훈이는 진작에 출근했다. 이 집에서 내 진짜 행선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준수의 부동산으로 갔다. 구매자인 젊은 부부는 이미 와 있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눈에는 새 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을 보니
집 한 채를 위해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젊은 시절의 나와 영감이 떠올랐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김지훈의 전권 대리인으로서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썼다. 박순자. 내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적히는 순간 지난 3년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집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마침내 나의 그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을 받은 후 나는 준수와 신혼부부에게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는 그 젊은 부부에게 말했다. 결혼 축하해요. 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길 바라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는 미소를 짓고 돌아섰다. 햇살이 내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비싼 라테 한 잔을 시켰다. 옆자리 젊은이들을 따라 천천히 음미하며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사치스러운 돈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커피는 조금 썼지만 뒷맛은 희미하게 달콤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를 돌봤다. 혜진이가 내가 준 돈으로 산 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지훈이가 내가 보태준 돈으로 제주도 골프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에서 안간힘을 쓰는 광대 같았고 나는 이미 결말을 아는 관객이 되어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냉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다. 혜진이는 자기 귀부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커튼을 대청소시키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단지 통로를 막아섰다. 혜진은 즉시 기분이 상해 발코니로 나가 허리에 손을 얹고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누구네 차야? 규칙도 몰라? 길 다 막았잖아. 아무도 그녀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곧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 몇 명이 큰 상자를 들고 우리 집 앞으로 곧장 걸어왔다. 혜진의 화는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문 앞으로 달려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들 뭐야? 집 잘못 찾아왔잖아. 그때 직원들 뒤에서 한 남녀가 걸어 나왔는데 바로 계약하던 날의 그 신혼부부였다. 남자가 미소를 띤 채 아주 정중하게 혜진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혜진 씨 되십니까? 혜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난데 당신들은 대체 누구야?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혜진 앞에 내밀었다. 저희는 이 집의 새 주인입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이고 이건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서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혜진 씨와 김지훈 씨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집을 비우고 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몇 번이고 뒤집어 보았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낯선 두 이름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휙 하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이건 우리 집이야. 당신들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야. 여자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며 말했다. 부인,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서류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저희는 정식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혜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미친 듯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지훈,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우리 집이 팔렸대. 나는 손자 민준이를 안고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눈앞에 이 소동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혜진은 나를 보자마자 화풀이 대상을 찾은 듯 내 팔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어머니 지디죠? 어머니가 꾸민 지디죠?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민준이는 그녀의 험악한 모습에 놀라 화응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새 집주인과 그들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며 핏발선 눈으로 험악하게 소리쳤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건 내 집이에요. 내 거라고요. 무슨 자격으로 집을 팔아요? 그의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나는 저항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그의 분노에 찬 눈을 마주보며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김지훈, 내가 착각했구나. 첫째, 이건 내 집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평생의 피땀으로 산 집이야. 둘째,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팔았냐고? 바로 이걸로. 나는 주머니에서 그 부동산 처리에 관한 전권위임장 사본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거기에 찍힌 자신의 서명과 눈에 거슬리는 공증직인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언제적 일이야?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만치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집 살 돈을 누가 냈는지도 기억 못하고 내 엄마가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소처럼 일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심지어 내 마누라랑 약속한 것도 기억 못하더구나. 손자 학교 가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거 말이다. 마지막 말은 폭탄처럼 지훈과 혜진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혜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지훈은 모든 기운이 빠진 듯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내가 말했지, 이 집은 내 노후를 위한 집이라고. 나는 그 둘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봉양할 생각이 없었어. 그렇다면 나도 내 노후 자금을 되찾아올 수밖에. 그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이 늙은 것이 천벌을 받을 거라며 자기네 가족을 죽이려 한다고 악을 썼다. 지훈은 새 집주인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을 빼앗으려 달려들며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날 쫓아낼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새 집주인은 그들과 얽히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 2명이 올라왔다. 그들은 등기부등본과 법원의 집행명령서를 확인하고는 공무를 집행하듯 지훈과 혜진에게 말했다. 법적 서류는 유효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협조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퇴거해 주십시오. 현관 앞에 소란에 많은 이웃이 몰려와 구경했다. 그들은 고개를 내밀고 수근거렸다. 이 이웃들은 내가 비를 맞으며 장을 보러 가던 모습도, 아픈 손자를 혼자 업고 병원에 가던 모습도, 혜진이가 나에게 소리치던 모습도 본 적이 있었다. 지금 그들은 효심 깊던 부부가 집에서 쫓겨나는 낭패한 모습을 보며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과 혜진의 모든 체면과 위선은 산산조각 났다. 결국 경찰의 감독과 이웃들의 구경 속에서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해야 했다. 혜진은 울면서 명품 가방과 옷들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고 지훈은 영혼 없는 조각상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후 6시 그들은 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큰 가방들을 끌며 초라하게 문 앞에 섰을 때 지훈은 고개를 돌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시했다. 새 집주인에게 다가가 열쇠를 건네주고 손자 민준이를 안은 채 그들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이 아이는 제가 잠시 데리고 있겠습니다. 저들이 거처를 정하면 그때 연락하라고 하죠.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내가 직접 잠근 문을 등지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는 혜진의 히스테릭한 저주와 지훈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결국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다. 그런 곳은 나도 들어본 적이 있다. 나무 판자로 나뉜 작은 방들, 돌아서기도 힘든 좁은 공간, 창문도 없고 공기는 탁한, 가난한 고시생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하는 고시원으로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친 그 기분은 분명 좋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나 이틀도 지나지 않아 내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건 혜진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귀를 찢는 비명과 저주가 쏟아졌다. 박순자, 이 독한 늙은 여우 같은 게 우리를 말려 죽일 셈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집 한 돈 혼자 꿀꺽할 생각 마. 그 돈에 내 목도 있고 지훈 씨 목도 있어. 당장 돈 붙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그녀가 지쳐 헐떡일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혜진 씨, 첫째, 그 집은 내 혼전 재산이었고 집 한 돈은 당신과 한 푼의 관계도 없어. 둘째,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화 끊겠어. 그녀는 내 말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지훈의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쉬어 있었고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요. 그 돈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살 곳도 없는데 민준이는 어떡해요? 그냥 불쌍한 친손자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세요. 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만약 보름 전이었다면 아들의 이런 비굴한 애원을 들었다면 나는 금방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 비 오던 날 그 침실 문밖에서 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김지훈, 내가 말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했어야지. 민준이는 내 손주니까 내가 책임질 거다. 하지만 너와 이혜진, 너희는 성인이니 너희가 한 짓의 책임을 져야지. 엄마, 어떻게 이렇게 모질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 나는 냉소했다. 나는 내가 너희 집 공짜 보모에 현금 인출기,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요양원에 버려도 되는 짐짝인 줄 알았는데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과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그들의 전화 공세는 며칠간 계속되었다. 저주에서 애원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혜진은 심지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박순자, 두고 봐. 돈 안 주면 법원에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냉혈한 늙은이인지 온 세상에 알릴 테니까. 유기, 그 두 글자를 듣고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좋아, 내가 나한테 힌트를 줬구나. 나는 그들이 나를 고소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손자 민준이를 동생에게 잠시 맡기고 혼자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다. 나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서 그곳에 갔다. 내가 제출한 것은 친자 관계 단절 소송이었다. 한국에서는 아주 드물고 승인받기 극히 어려운 소송이다. 법적으로 김지훈과 나의 모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의미였다.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는 그날부터 남남이 되고 나는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부양이나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그 또한 나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어진다. 나는 이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내 지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나는 철저히 준비했다. 나는 판사에게 두꺼운 증거자료 뭉치를 제출했다. 첫째, 수년간 내가 그들 가정을 위해 지출한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내 연금 계좌에서 그들 계좌로 흘러들어간 모든 돈, 손자 학비, 가전제품 구매 비용, 심지어 지훈이 차를 사줄 때 보태준 돈까지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돈을 모두 합치면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 만큼의 액수였다. 둘째, 이웃들의 증언이었다. 나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아래층의 이웃 몇 분에게 부탁했고 그들은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증언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보모처럼 그들 가족을 시중들었는지, 혜진이는 어떻게 나를 하대했는지, 지훈이는 어떻게 못 본 척했는지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은 힘이 있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내가 미리 거실 구석에 놓아둔 작은 녹음기였다. 그날 밤, 그들이 침실에서 나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지 의논하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판사의 조수가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법정 전체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나는 지훈과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모의가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녹음을 다 듣고 안경을 벗어 피고석에 앉은 지훈과 혜진을 극도로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재판 마지막, 지훈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앞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요. 네? 엄마. 그의 눈물과 콧물이 내 바지를 흠뻑 적셨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목숨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남자.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하고 진실되게 들렸지만 나는 그 울음속에 돈과 집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섞여 있고 진정한 후회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그의 눈을 보며 이 소동 속에서 그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을 평온하게 내뱉었다. 김지훈, 내가 그 비 오는 날 흠뻑 젖은 나를 보고 엄마가 잘못하셨네요라고 말한 그 순간 우리 모자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 마침내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그녀는 거의 이견의 여지 없이 나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봉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과거와 김지훈과 그리고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집을 판 돈으로 풍경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을 샀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동생네 가족도 제주로 오게 했고 민준이는 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매일 방과 후의 마당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내 삶은 마침내 내가 젊었을 때 꿈꾸던 모습이 되었다. 나는 매일 마당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직접 만든 국화차를 마셨다. 노인대학의 서예반과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마음 많은 새 친구들을 사귀었다. 우리는 함께 한라산에 오르고 성산 일출봉의 해돋이를 보고 해변에서 직접 싼 김밥을 나눠 먹었다. 내 관절염은 제주도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많이 좋아졌다. 내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피어났다. 친구들은 내가 70 가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게 산다고 말했다. 지훈과 혜진에 대해서는 나도 가끔 동생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 듣자 하니 거대한 경제적 압박과 끝없는 서로에 대한 비난 속에서 그들은 결국 이혼했다고 한다.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혜진은 금세 다른 남자를 찾아 재혼했다. 지훈은 평판이 나빠져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서울의 어느 반지하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누군가 그를 봤는데 덥수룩한 수염에 술 냄새를 풍기며 예전에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사랑도 심지어 작은 파문조차 일지 않았다. 그의 몰락과 그의 비참함은 나에게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먼 곳의 뉴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식일 뿐이었다. 가끔 민준이가 내게 묻는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나보러 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준다. 아빠가 많이 바빠서 그래? 안 바빠지면 보러 올 거야. 지훈이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상관없다. 나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를 길렀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내 인생은 이미 그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바쳤다. 남은 날들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친구들과 해변에서 석양을 보기로 약속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져 반짝이는 모습이 마침내 평온을 되찾은 내 마음 같다.